태양은 잔인하다고 말해도 모자랐다. 한여름 정오의 뜨거운 열기가 동해안 광림 훈련장을 거대한 화염판처럼 달구고 있었다. 모래는 발바닥을 태울 만큼 뜨거웠고 거센 파도는 쉴 새 없이 해안을 때렸다. 그러나 그 모든 자연의 소음을 지워버리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다. 고개 들어 해병대 교육여단장 장도연 대령. 그의 짧고 거친 명령은 파도 소리조차 집어삼킬 만큼 강렬했다. 해변 한가운데 한 여군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계급장 없는 육군 전투복. 양팔은 거칠게 뒤로 묶여 있었고 2명의 해병이 그녀를 제압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몇몇 병사들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장도연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그림자가 여군을 덮으며 길게 드리워졌다. 해병대 장비가 그렇게 궁금했나 그래. 직접 검사해보면 되겠지. 그의 말투는 장난처럼 들렸지만 주변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었다. 그 다음으로 벌어진 행위는 설명하지 않아도 병사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잔인하고 모욕적이었다. 모래가 튀었고 거친 숨이 새어나왔으며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여군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얼굴에는 모래가 묻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굴복이 아니라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을, 이 모욕을, 이 얼굴들을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기 위해 전부 기억하겠다는 눈빛. 그녀는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자신을 억누르는 공포를 차갑게 잘라냈다. 몸이 떨릴수록 정신은 오히려 더욱 맑아졌다. 기억한다. 오늘의 공기, 모래의 냄새, 나를 짓밟는 자들의 표정까지 모두 기록한다. 대령님, 너무 심합니다. 어디선가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도연의 시선이 번개처럼 그를 찔렀다. 그 한마디에 소희는 바로 입을 닫았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 아무도 나서지 않는 부조리한 공간.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지금 모래에 짓눌려 있는 이 여자가 그저 육군 실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수도권 합동참모본부 외부와 차단된 회의실 한가운데 육군 중장 한서진이 두툼한 보고서 한 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속 상륙정, 청룡 9호, 최종 적합성 평가 보고서. 보고서는 지나치게 완벽했다. 실험 결과는 모두 최고점, 결함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서를 읽는 순간 알았다. 이 무기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때 태블릿이 짧게 울렸다. 암호화된 긴급 메시지. 발신자 최은주 소령. 중장님, 청룡 9호는 관입니다. 고속 주행 시 엔진이 멈추고 선체 합금 곳곳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핵심 부품은 저가 복제품입니다. 이대로면 병사들은 바다 위에서 용이 아니라 관에 타게 됩니다. 제발 막아주십시오.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결제란에는 두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해병대 교육여단장, 장도연 대령, 해병대 제1사단장, 민경호 준장.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청룡 9호는 조작된 보고서였고 해병대 고위층이 결탁해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광림 해변의 모래 위에서 어떤 여군 한 명이 실무자라는 이름으로 이 거짓의 한가운데에 던져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바로 육군 중장 한서진, 즉 오늘 이 진실을 파헤칠 정의의 여신이라는 사실을 해병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광림 훈련장에 들어서는 낡은 군용 트럭 한 대가 모래먼지를 길게 끌며 멈춰섰다. 삐걱거리는 브레이크 소리가 귓가를 긁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계급장 하나 없는 초록색 전투복 차림의 여군이 내려섰다. 김민지 주무관. 서류상으로 그녀의 이름은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본래 신분은 오직 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서진. 지금 이 뜨거운 모래 위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변의 공기는 도시와 완전히 달랐다. 짠바다 냄새, 디젤 연료 냄새,
땀과 모래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내려갔다. 군화 밑에서 마른 모래가 사각사각 울렸다.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모래가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앞쪽으로 시야가 열리자 회색 강철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신형 고속 상륙정 청룡 9호 수십 척. 해변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마치 강철로 된 거대한 짐승들이 도약을 앞두고 몸을 웅크린 것처럼 보였다. 보고서 속 사진과 똑같은 장면이었다. 각도도, 배치도, 색감도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실제 철판에서 올라오는 열기, 선체가 파도에 부딪힐 때 나는 미세한 쇳소리, 바람이 지나갈 때 강철이 내는 얕은 떨림. 그녀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였다. 게어보기엔 완벽하군. 한서진, 아니 김민지는 차가운 눈으로 상륙정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저 강철 껍데기 안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였다. 해병 대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령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하나, 둘. 붉은 명찰이 붙은 전투복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훈련 중인 병사들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진한 구릿빛이었고 땀이 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해병대 특유의 자부심과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 곳에 육군 전투복 차림의 여자가 더구나 계급장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당연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야, 저기 뭐야 육군이냐 계급장도 없네. 완전 말년 병장인가 아니면 방산업체 출장 직원인가. 조롱 반, 호기심 반이 섞인 목소리들이 모래 위를 떠돌았다. 그러나 김민지는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청룡 9호가 정박해 있는 구역의 입구만을 향해 있었다. 상륙정 구역 입구. 철제 울타리 앞에서 한 해병 소위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갓 임관했는지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이곳의 주인이라는 듯 단단했다. 그가 김민지의 길을 막았다. 신분과 용무를 밝히십시오. 김민지는 군모챙을 살짝 들어 올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플백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다.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김민지 주무관입니다. 합동훈련에 따른 상호 보급 물자, 교차 점검차 파견 나왔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받아 대충 읽는 척하며 페이지를 넘겼다. 이런 건 보통 통신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제 와서 종이로 들고 다니는 건 육군밖에 없어요. 김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상부의 지시입니다. 현장에서 실물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부. 소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느 쪽 상부요? 육군 상부 합참 상부. 아니면 우리 해병대 상부. 그의 집요한 질문은 겉으로는 그냥 절차를 묻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누가 널 여기까지 밀어 넣었냐? 라는 불편한 심경이 섞여 있었다. 김민지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다. 군수사령부와 합참 공동 지시입니다. 자세한 건 여기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정도 정보면 충분해. 이 이상 말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겠지. 소희는 여전히 서류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육군이 참 할 일도 많네요. 해병대 장비까지 보러 오고. 그때였다. 뒤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더니 낮으면서도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야, 왜 입구가 막혀 있어? 병사들이 급히 길을 비켰다. 장도연 대령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아까 해변 중앙에서 한 여군을 무릎 꿇린 장본이즈. 아직도 그 손에는 바다의 비린내와 거친 습기가 배어 있는 듯했다. 그의 눈이 김민지에게 꽂혔다. 순간적으로 그는 고개를 아주 살짝 갸웃했다.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인데.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다. 해병대 대령의 세계에서 육군 주무관의 얼굴이 기억에 남을 리 없었다. 설명해봐. 그는 옆에 소희를 향해 턱을 까딱했다. 이 육군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지? 대령님,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김민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합동훈련 대비 보급품 교차 점검차. 소위의 보고는 중간에 잘렸다. 보급품 점검. 장도연이 피식 웃었다. 책상에서 숫자나 맞추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직접 기어들어 왔다는 말이네.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터졌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여긴 해병대다. 실전과 가장 가까운 훈련장이야.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파도가 얼마나 잔인한지 피로 배운 애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는 일부러 사방을 둘러보듯 목소리를 더 키웠다. 그런데 육군 주무관 하나가 우리 장비를 검사하겠다고 내려온다. 그의 말은 분명 김민지를 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있는 해병대원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이기도 했다. 봐라, 우리가 이 정도로 얕잡아 보고 있다. 이 말은 동시에 이 육군을 함부로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무언의 허락이 되기도 했다. 김민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령님.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문서에 적힌 대로 합동훈련에 투입될 장비에 대해 상호 보급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저도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한순간 장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실룩였다. 절카. 그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였다. 현장에서의 순발력과 근성, 힘을 믿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절차와 규정을 언제나 귀찮은 족쇄라고 생각해왔다. 절차. 그는 비웃었다. 절차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해병대 훈련장에 그냥 허락도 없이 툭 튀어나온 건가. 김민지는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내려왔겠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조에는 미묘한 반발이 섞여 있었다. 순간적으로 주변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다.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저 육군, 미쳤나 대령님한테 저렇게 받아쳐. 그러나 김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피곤한 실무자의 그것이었다. 단지 눈빛만큼은 찰나의 순간마다 무언가를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좋아. 잠시 침묵 끝에 장도현이 입꼬리를 올렸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그의 말투는 겉으로 보기엔 협조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뜻을 품고 있었다. 다들 들었지. 그는 양팔을 벌리며 해병 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귀한 주무관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청룡 구호를 검사해 주시겠다네. 몇몇 병사가 머쓱하게 웃었다. 어디선가 작게 휘파람 소리가 났다. 그럼 검사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장도연이 턱으로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상륙정을 가리켰다. 저기부터 시작해. 선체, 엔진, 내부 장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펴보라고. 그는 일부러 한마디를 덧붙였다. 단, 보고서에 쓴 것처럼 완벽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마지막 말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배어 있었다. 어디 한번 현장의 현실을 버티기나 해보라는 듯한 표정. 김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덮을백의 끈을 다시 한번 고쳐쥐고 장도연의 옆을 지나 청룡 구호를 향해 걸어갔다. 해병대원들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에 꽂혔다. 그 시선들 속에는 비웃음, 경계, 그리고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상륙정 바로 앞에 서자 강철로 된 선체가 높은 벽처럼 눈앞을 막아섰다. 페인트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이보다 더 멀쩡할 수 없었다. 김민지는 군모를 더 깊이 눌러쓰고 장갑을 끼웠다. 그리고 덮을백에서 작은 장비 하나를 꺼냈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저 흔한 야전용 멀티툴처럼 보이는 물건. 하지만 그것은 합참기술 분석실에서만 사용하는 휴대용 초음파 균열 탐지기였다. 강철 속을 들여다보는 그녀만의 감추어진 눈. 장도연은 양팔을 끼고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야, 장난감이라도 꺼낸 건가? 옆에 있던 해병 장교가 낄낄거리며 중얼거렸다. 저래서 육군을 책상물림이라고 하는 거지. 주변에서 또다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김민지의 귀에는 그 어떤 조롱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집중력은 손끝과 장비에 쏠려 있었다.
먼저 장갑 낀 손으로 선체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손바닥을 통해 강철의 온도와 미세한 울림을 느꼈다. 수십 년간 전쟁터와 훈련장을 오가며 수많은 장비를 만져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각. 이 어디 보자. 겉으로 느껴지는 표면은 매끄러웠다. 그러나 어딘가 아주 미세하게 빈 느낌이 스쳤다. 건강한 강철이 내야 할 단단한 반발감 대신 얇게 울리는 허전함 같은 것.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탐지기의 전원을 켰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손에 쥔 장비가 부드럽게 떨렸다. 손목에 찬 시계형 모니터에 선체 내부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떠올랐다. 김민지는 탐지기를 선체 표면에 대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래프가 안정적인 녹색 선을 그렸다. 강철이 견고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몇 센티미터를 옮긴 순간 화면의 색이 갑자기 변했다. 녹색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곧 붉은색으로 번져 나갔다.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삐삐삐. 김민지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다. 카이아스다. 모니터 속에는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미세한 선들이 떠 있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금. 하지만 초음패는 분명하게 잡히는 균열. 이런 균열들이 쌓이면 고속기동 중에 강철이 종이장 찢어지듯 갈라질 수 있었다. 바로 청룡 9호를 관으로 만들 뻔한 이유였다. 김민지는 허리춤에서 작은 분필통을 꺼냈다. 흰 분필 하나를 뽑아 균열이 집중된 지점에 조용히 X 표시를 그렸다. 하얀 표시가 무채색 선체 위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탐지기를 움직였다. 다른 구역,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또다시 붉은색 그래프와 경고음, 다시 X, 세 번째, 네 번째. 얼마 지나지 않아 청룡 9호의 한쪽 선체는 하얀 X 표시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병사들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졌다. 누가 봐도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장도연의 임에도 보이지 않던 땀이 서서히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걸어두었던 웃음을 애써 유지하려 했다. 야, 거기.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귀한 장비에 낙서나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농담은 아까만큼 웃음을 자아내지 못했다. 병사들 시선은 이제 장도연이 아니라 김민지가 그려넣은 하얀 X 표시에 꽂혀 있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김민지는 선체 외부 점검을 마치듯 잠시 숨을 고르고 상륙정 옆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엔진실로 통하는 좁은 해치를 찾았다.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자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쪽에서는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기름 냄새와 가스 냄새가 뒤섞인 답답한 공기.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고개부터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머리를 숙여 그 좁고 어두운 입구로 망설임 없이 몸을 밀어 넣었다. 뒤에서 해병대원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작게 저주를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상륙정의 엔진실은 지옥의 축소판 같았다. 엄청난 열기, 땀을 흘리게 만드는 답답함, 사방을 메운 배선과 배관들. 김민지는 랜턴을 켰다. 흰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연료 분사 장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보고서에는 이 부품이 최신 독일제 정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보고서 속 사진과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김민지의 입가에 보이지 않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그녀의 손목에 찬 시계형 장치가 부드럽게 깜빡였다. 이제 진짜 의미의 검사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좁고 뜨거운 엔진실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조금 전 광림 해변의 모래 위에서 그녀에게 가해진 모욕에 대한 답이 되어 돌아갈 것이었다. 이것은 그저 군수 점검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준비였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뜨거운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엔진실 내부는 마치 숨을 삼키는 거대한 금속 상자 같았다. 천장도 낮고 통로도 좁아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금속 벽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잠깐만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다. 그러나 김민지 아니, 본래의 이름인 한서진 중장은 한치 흔들림도 없이 랜턴 빛을 움직이며 엔진의 모듈 하나하나를 차례로 훑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전투 지휘관의 눈이 아니라 정밀 기술자의 그것이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볼트, 라인이 미묘하게 틀어진 배관, 정품이라기엔 지나치게 거친 표면의 부품들,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명확한 증거였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심각하군. 한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엔진의 핵심축 주변 조립 상태를 본 순간 그녀의 손이 아주 짧게 멈췄다. 보고서에서는 이 구역이 강도 강화 특수 합금으로 완벽 제작됨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금속은 그 특유의 밀도감이 부족했다. 열에 약하다. 빠른 주행에서 파동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즉시 손목에 찬 장치의 스캔 기능을 가동했다. 얇은 빛이 부품 위를 천천히 스치듯 지나가고 시계 화면에는 간단한 분석 결과가 뜨기 시작했다. 합금 조성 불일치 경도 수치 기준, 미달 열변형 위험도 높음, 예상 수명 규정 대비 40% 이하. 이건 단순한 하청 문제가 아니야. 한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엔진실의 더운 공기가 폐를 눌렀다. 이도적인 조작 아니면 은폐, 둘 중 하나겠군. 그리고 둘 중 무엇이든 그 끝에 있는 결론은 같았다자. 누군가가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해병 대원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하나 둘 정렬. 엔진실의 두꺼운 금속벽을 통과해도 그 울림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지금 그녀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 이 뜨거운 금속 상자 안에서 그녀는 단순히 장비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서진은 청룡 9호라는 상륙정을 둘러싼 숨겨진 구조물을 발밑에서부터 하나씩 걷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조만간 그 구조물의 최상단에 서 있는 사람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연료 라인 검사에 들어갔을 때였다. 작게 금이 간 도관 하나가 랜턴 불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아무 정보 없이 보면 기름때 얼룩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아주 미세한 균열. 하지만 전투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봤다. 이건 충격에 의한 2차 균열이 아니다. 애초에 용접이 제대로 안 된 거다. 이 지역은 격렬한 파도나 진동 충격이 전해지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해병 대원들이 청룡 9호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돌파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불규칙한 파도, 급회전, 상륙 직전의 충격. 이 균열은 그 모든 상황에서 파국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아, 나가서는 안 돼. 이 장비를 병사들에게 절대 맡길 수 없어. 호흡이 짧게 굳었다. 한순간 그녀의 감정이 흔들릴 뻔했지만 곧 바로 다시 냉철함이 자리 잡았다. 감정은 기록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분노는 방향을 똑바로 잡게 한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균열 부위를 정확히 사진으로 남겼다. 시계형 장치의 저장 공간에는 이미 수십 개의 파일명이 생성되고 있었다. Crack Pattern A01, Weakened Alloy B07, Fuel Line Defect C02. 이 파일 하나하나가 부패의 사슬을 정조준할 탄환이었다. 엔진실에서 몸을 빼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부딪혀 오는 느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민지는 엔진실의 뜨거운 공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금세 몰려왔다. 병사들은 아직도 웃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화이트 X 표시가 빼곡한 청룡 9호 선체는 마치 병을 앓는 거대한 금속 짐승처럼 보였다. 장도연 대령도 표정을 단단히 굳힌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초조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그는 김민지에게 다가오며 말을 내뱉었다. 뭘 그렇게 오래 들여다보나. 엔진실에서 기름통이라도 발견했나.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지만 그 속에 섞여있던 긴장감을 김민지는 놓치지 않았다. 김민지는 장갑을 벗어 손에 쥐고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들었다.
점검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단호한 목소리. 장도연의 이마가 찡그려졌다. 그래서 김민지는 시계형 장치를 들어 올렸다. 그 작은 화면 속에는 붉은색 경고 표시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대령님, 청룡 9호는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해변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구령 소리도, 바람 소리도, 해병대원들의 숨소리마저 잠시 사라진 듯한 기묘한 정적. 장도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뭐라고? 김민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선체 미세 균열 다수, 합금 조성 오류, 연료 라인 결함, 엔진 쪽 부품 또한 규격 외 제품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치 마지막 확인을 하듯 또렷하게 결론을 덧붙였다. 현 상태로는 작전 투입은 물론 훈련용으로도 위험합니다. 그 말은 해병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장도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최초로 밖으로 끌어낸 순간이기도 했다. 장도연의 턱 근육이 강하게 굳었다. 그의 입술이 들썩였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불규칙했다. 김민지 주무관. 그는 일부러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다. 내가 방금 들은 말을 다시 한번 말해보시겠나. 그의 어조는 위협도, 분노도, 조롱도 아니었다. 예상 밖으로 차갑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전의 정적처럼 불길했다. 김민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보고서와 다른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해병대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떤 병사는 눈을 크게 떴고 어떤 병사는 손을 꽉 쥐었다. 어떤 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희죽거리던 표정을 서서히 지워갔다. 병사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만약 청룡 9의 결함이 있다면 그 피해는 가장 먼저 바로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해병의 표정들 속에서 작은 불신의 조각들이 깨어나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장도연은 그 변화를 보자 신경질적인 집중을 자신에게 거두려고 했다. 주무관.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자료 내게 넘기게. 그 말은 명령이었다. 이 군대에서. 더구나 이 해변에서 거역하기 어려운 어조의 명령. 그러나 김민지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장도연의 목이 꿈틀거렸다. 왜지? 김민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자료는 합참으로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의 공유는 규정 위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도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아주 위험한 웃음이었다. 규정이란 그리고 낮지만 해변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내가 규정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긴장감이 싸늘하게 퍼져나갔다. 청룡 9호의 강철 표면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해병대원들의 시선이 김민지와 장도연 사이를 오갔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다. 누군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장도연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기울었다. 그 움직임은 곧 시작될 무언가를 예고하는 전조였다. 폭풍은 이제 막 첫 번째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장도연 대령의 어깨가 앞으로 기울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해변의 공기가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긴장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다. 여기서는 내가 규정이라고 했지. 그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낮고 위험한 목소리였다. 김민지, 아니 한서진의 손목에는 여전히 시계형 장치가 채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청룡 9호의 치명적인 결함들, 조작된 보고서를 뒤집어 엎을 충분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장도연은 그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주무관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해병대원들 몇 명이 저도 모르게 몸을 긴장시켰다.
그들은 알았다. 이제 곧 무언가가 벌어질 것이라는 걸. 장도연이 손을 번쩍 들었다. 잡아. 단 한마디였다. 그 명령은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의 등 뒤에서 두 명의 건장한 해병이 동시에 앞으로 뛰어나왔다. 김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피할 수도 있었다. 그녀의 능력이라면 첫 움직임을 피하고 두 번째 공격을 막고 세 번째 공격자를 제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몸의 힘을 아주 조금 빼며 오는 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죄송합니다. 귀에 아주 작게 한 병사의 목소리가 스치듯 들어왔다. 그리고 곧바로 양팔이 거칠게 등 뒤로 꺾였다. 짧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어깨 관절이 비틀리는 통증이 마치 뼈 사이로 뜨거운 쇠조각이 파고드는 것처럼 번졌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무릎이 모래에 부딪혔다. 거친 모래알이 피부를 쓸고 지나갔다. 입안으로 모래가 들어왔다. 짠맛과 흙냄새가 뒤섞인 이물감이 혀를 찔렀다. 주변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정말로 잡아버렸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장면이 절대로 정상적인 군대의 풍경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멈춰 라고 외치지 못했다. 장도연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군화가 모래를 깊게 밟을 때마다 작은 자국들이 뒤에 남았다. 사람이 말이야. 그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겪어봐야 정신을 차리게 돼. 김민지의 머리카락에 거친 손이 걸렸다. 그가 머리를 뒤로 젖히자 하늘이 눈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갔다. 눈부신 태양이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눈 감지 말고 끝까지 보라고 했지. 그는 낮게 속삭였다. 이게 바로 해병대를 건드린 대가야. 근처에 놓여있던 큰 양동이 하나가 장도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양동이 안에는 갓 잡아 올린 바다 생물이 물기 가득한 채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병사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해루질을 하며 잡아온 것이었다. 누군가는 구워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양동이는 전혀 다른 용도에 쓰이려 하고 있었다. 장도연의 눈빛이 기묘하게 빛났다. 주변의 몇몇 병사들은 그제야 사태의 방향을 알아채고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얼마 저걸. 그들이 상상한 바로 그 장면이 이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장도연은 양동이 쪽으로 걸어가 한 손을 쑥 집어넣었다. 바닷물과 점액질이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상대를 철저히 짓밟고 다시는 자신에게 대들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잔인한 의식 같은 것이었다. 해산물 검사, 좋아하신다며. 그가 어딘가에서 들은 말을 마치 농담처럼 다시 꺼내 들었다. 우리 해병대가 준비한 특별 메뉴도 한번 맛보셔야지. 그가 다시 김민지 앞에 섰다. 주변의 병사들 중 몇몇은 더 이상 그쪽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보지 마.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눈을 돌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잠시 후 해변에는 파도 소리만이 남았다.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어떤 비명도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다. 김민지의 의식은 그 순간 몸과 분리된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육체는 모래 위에 있었지만 정신은 차갑게 얼어붙어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승리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했다. 모욕감과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지만 그 감정은 전부 나중을 위해 아껴두어야 했다. 언젠가 이 장면을 그대로 되갚아줄 순간을 위해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실 몇 초, 길어야 1분 남짓이었겠지만 한 사람의 정신 속에서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으로 늘어났다. 어느 순간 김민지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해병들의 소나기에 아주 작은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강철처럼 단단했던 힘줄이 조금 풀리는 느낌. 어깨를 누르는 무게가 그의 방심과 함께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 지금이다. 한서진 중장은 머릿속에서 짧게 속삭였다. 그녀는 몸 전체에 힘을 빼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더 이상 저항 의지조차 완전히 꺾여버린 사람처럼. 그 순간 그녀를 붙잡고 있던 해병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힘을 조금 더 뺐다. 그 미묘한 빈틈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틈이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허리에서 시작됐다. 몸을 비트는 힘, 양쪽 어깨와 골반을 동시에 회전시키며 팔과 어깨 관절에 걸린 힘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고통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졌을 그 순간.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냉정하게 각도와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오른쪽 팔을 잡고 있던 병사의 손가락 사이로 순간적으로 압력이 흘렀다. 김민지는 손목을 비틀며 상대의 엄지손가락 관절을 정교하게 노렸다. 악! 짧고 낮은 비명이 병사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엄지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 그녀는 몸을 회전시켰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힘을 역으로 되돌리는 기술. 특수부대 생존호 신술 훈련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동작이었다. 우르룩, 불쾌한 소리가 조용한 해변에 또렷이 들렸다. 손목과 팔꿈치 사이 어딘가에서 인대가 버티다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팔을 놓쳤다. 그와 동시에 왼쪽을 잡고 있던 다른 병사가 놀란 눈으로 그쪽을 돌아보았다. 그 짧은 순간 김민지는 쓰러지는 병사의 몸을 지렛대 사마 낮게 몸을 숙이며 돌았다. 모래가 튀었다. 그녀의 군화가 원을 그리며 회전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다른 병사의 발목 안쪽을 걷어찼다. 카크. 발목이 꺾인 병사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렸다. 김민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반신을 일으키며 왼손으로 모래를 쓸어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균형을 잃고 내려오는 병사의 눈을 향해 정확하게 흩뿌렸다. 모래가 허공에 부채꼴을 그리며 날아갔다. 병사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김민지의 오른팔이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치솟았다. 손바닥의 단단한 부분이 병사의 턱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턱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병사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모래 위로 쓰러졌다. 첫 번째 병사는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바닥을 구르며 신음을 내질렀고 두 번째 병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채 쓰러져 있었다. 모래 위에 순식간에 두 개의 몸이 쓰러졌다. 해변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방금 전까지 김민지를 제압하고 있던 두 명의 해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누구도 제대로 그 장면을 따라가지 못했다. 방금 뭐야? 어딘가에서 그런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김민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과 손바닥에는 모래가 잔뜩 붙어 있었다. 입술 한쪽이 터져 작게 피가 배어 나왔다. 그녀는 그 피를 손등으로 아무렇게나 훔쳐내었다.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까보다 더 맑고 차가워져 있었다. 해병대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꽂혔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던 김민지는 그저 종이와 숫자나 만지는 육군 주무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두 명의 건장한 해병을 쓰러뜨리고도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는 사람. 마치 정말로 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전문가처럼 장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자신의 명령이 거부당하고 자신의 부하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보며 사납게 치솟는 분노와 자존심의 상처.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공포.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다. 김민지는 천천히 장도연을 향해 걸어갔다. 모래 위를 밟는 군화 소리가 사각, 사각. 무겁게 해변을 울렸다. 주변의 해병들은 길을 비켜섰다. 아무도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장도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바람이 한번 불었다. 그의 군복 끝자락이 흔들렸다. 너 정체가 뭐야? 그가 겨우 그 한마디를 짜냈다. 김민지는 바로 눈앞에서 멈춰섰다. 정체요. 그녀가 조용히 되물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자신의 전투복 가슴 주머니 쪽으로 가져갔다. 주변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어검. 무정이. 여러 추측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그 추측들은 모두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김민지의 손가락이 천천히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은 금속판 하나를 꺼냈다. 햇빛이 그 표면에 부딪혀 반사되며 짧게 번쩍였다. 해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금속판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군인 신분증이었다. 그리고 그 신분증 상단에는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도 절대 달지 못할 세 개의 별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육군 중장, 3스타. 주변에서 언어를 잃은 숨소리들이 새어나왔다. 김민지는 차갑게 말했다. 해병대 대령 장도현. 그녀는 신분증을 장도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지금 네가 팔을 붙잡게 하고 모래 위에 무릎 꿇게 만든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한 쇠조각처럼 해변 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그녀는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서진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순간 방향을 바꾼 듯 했다. 파도가 해변을 세차게 때렸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이 해병대원들의 머릿속을 흔들고 있었다. 장도연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액종장.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방금 한서진은 말을 이었다. 해병대 대령 장도연, 너는 내 직속 상관을 공격했다. 그 한 문장은 대통령의 사인만큼이나 무거운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서진의 손이 천천히 시계형 장치 옆 작은 무정이의 송신 버튼으로 이동했다. 광림 해변 위에 본격적인 정의의 폭풍이 곧 들이닥칠 참이었다. 광림 해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고 바람은 뺨을 스쳤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해변을 가득 메운 해병대원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꽂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서진. 조금 전까지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해병대 전체를 내려다보는 냉정한 권력의 중심이 되어 서 있었다. 장도연은 그 광경을 이해하려 애쓰며 연신 고개를 젓고 있었다. 눈동자는 충격과 공포, 부정이 섞여 있었다. 말도 안 돼, 중장. 그의 입술이 마른 채 떨렸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변 어디에서도 그를 대신해 변명해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한 명의 육군 실무자였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삼성산신 장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손목의 시계형 장치 옆 작고 둥근 송신 버튼을 눌렀다. 삐삐. 짧은 전자음이 울렸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수감찰팀, 코드 21B 현장 투입 준비. 무정이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중장님, 현장에 계셨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곳에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녀의 말투는 조금의 떨림도 없는 붕괴된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의 음성이었다. 민간 통신망 차단, 출입 통제, 모든 자료 회수 준비, 내 신호가 들어가는 즉시 움직여라. 명령 확인. 짧은 대답과 함께 통신이 끊겼다. 그 순간 장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깐만.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아나. 한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녀는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절차다. 해변 위의 공기는 어쩐지 무거워져 있었다. 한서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의 찬걸음으로 쓰러져 있는 두 명의 해병에게 다가갔다. 기절한 병사의 이마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며 말했다. 의무병. 뒤쪽에서 대기하던 의무병 둘이 허둥지둥 뛰어왔다. 예, 중장님. 지금 즉시 이 두 병사부터 후송해라. 그들의 책임은 없다. 직속 지휘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무언가가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얼굴을 떨구며 숨을 몰아쉬었다. 의무병들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부상 병사들을 부축해 갔다. 그들이 멀어지자 해변에는 다시 정적이 깔렸다. 이번에도 파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한 이상한 정적이었다. 장도연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한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가 진짜 중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러는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대령,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조금 전 했던 행동, 그건 단순한 월권이 아니다. 그녀는 몇 걸음 더 다가갔다. 직속 상관에 대한 폭력 행사, 감찰 방해, 군장비 납품 비리 연루 의혹, 보고서 조작 혐의. 장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오늘 병사들 앞에서 벌인 행동은 군형법 제32조 지휘체계 파괴에 해당한다. 그녀는 정면에서 멈춰섰다. 대령,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다. 장도연의 숨이 가빠졌다. 그의 턱 근육이 떨렸다.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평생을 바쳤어. 해병대 하나만 보고 살아왔다고. 지금껏 수십 번의 실전에서 내가 몇 명의 병사들을 살렸는지 알아. 그는 손을 들어 청룡 9호 함대를 가리켰다. 이 배도 내가 직접 검수하고 내가 직접 사단장한테 보고 올린 거다.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동안 아무도 문제 없다고 했어. 아무도.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집어 엎겠다고. 그는 다시 한번 외쳤다. 육군이 뭘 알아 바다도 모르고 파도도 모르면서 우리 훈련을 평가해. 그의 외침은 해병대원들의 가슴을 때렸다. 많은 이들이 한순간 흔들렸다. 해병대의 자존심은 그만큼 강렬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다음 나오는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한서진은 그의 격한 감정이 쏟아지는 동안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대령... 그리고 그녀는 손으로 청룡 9호를 가리켰다. 저 함정들 몇 명을 살렸다고 생각하지? 장도연의 말문이 막혔다. 저 배들은 당신이 자랑하는 해병들을 어디로 데려갈 것 같나?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육지로 돌아오게 할 것 같은가 아니면 숨을 쉬듯 이어졌다. 바다 밑으로 데려갈 것 같은가? 해변 전체가 서늘해졌다. 그제야 해병대원들 일부가 흩어져 있는 X 표식들을 보기 시작했다. 어떤 병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타는 배가 저렇게. 그 말은 순식간에 병사들 사이로 번졌다. 진짜야. 저거? 균열 맞아 보고서랑 다르잖아. 해병대원들의 표정에 동요가 번져갔다. 장도연은 그 모습을 보자 더욱 다급해졌다. 아니야, 저건. 하지만 그는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부정하려는 것은 수치 데이터나 보고서가 아닌 병사들의 눈앞에 직접 보이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한서진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대령, 당신이 병사들을 사랑한 것은 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틀린 곳에 사용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단지 진실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당신의 실수는 자신을 과신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부터 치르게 될 것이다. 그때였다. 해변 남쪽 끝에서 먼지가 일었다. 군용 차량의 엔진음이 멀리서부터 울려 퍼졌다. 저게 뭐지? 병사들이 속삭였다.
차량들은 굴절을 일으키는 뜨거운 공기 너머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흰색과 남색이 섞인 차체, 검은 조끼를 입은 요원들, 차량 지붕에는 합참의 별 모양이 선명했다. 누군가 외쳤다. 특수감찰팀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폭풍의 진짜 시작이었다. 합참 감찰팀 차량 8대가 모래사장을 가르며 일렬로 진입했다. 모래가 거칠게 튀어 올랐다. 차량 문이 열리고 검은 모자를 쓴 요원들이 일제히 내려섰다. 그들의 동작은 맥박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확함이었다. 현장 통제 해병대 전원, 무장 해제 지휘 체계 혼란 시 무조건 대기, 통신망 차단, 청룡 9호 주변 접근 금지. 그들의 명령이 해변 전체를 휩쓸었다. 해병 대원들이 황급히 무장고로 향하는 사이 2명의 감찰 요원이 장도현에게 다가섰다. 장도현 대령. 서늘한 음성이 울렸다. 귀하는 지금부터 감찰 대상자로 분류된다. 장도현은 뒤로 물러섰다. 잠깐. 나에게 이럴 권한이 어디. 감찰 요원이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펼쳐 보였다. 붉은 글자로 적힌 문구. 국방부 특별감찰국 권한, 군내 모든 계급 대상, 직권 조사. 장도현의 동공이 흔들렸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원 둘이 양쪽을 잡았다. 장도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졌다. 병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의 숨이었다. 그래, 이제는 제대로 밝혀지는 건가. 그들의 눈빛이 말했다. 한서진은 폭풍 속에서도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시계가 짧은 진동을 울렸다. 자료 전송 완료 합참 측 확인되기.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뿐이었다. 광림 해변 위의 뜨거운 모래는 이제 죄를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죄를 밝혀내는 증거의 장이 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바람은 군 전체를 흔들 것이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에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 폭풍은 끝이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었다. 광림 해변에 몰아쳤던 폭풍은 잠시 잦아든 듯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균열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게 번져 있었다. 한서진 중장은 감찰 요원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해변의 모래 위에 가만히 서 있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식지 않는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의 시계가 다시 짧은 진동을 울렸다. 본부 보고 청룡 9호 관련 검증 자료 일부 확보, 2차 보고 관련 업체, 내 서버 자료 포렌식 시작. 한서진은 스쳐 지나가는 바닷바람을 들이쉬었다. 이제부터 펼쳐질 싸움은 해변에서의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전장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사슬이 너무 길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아직 모른다. 1. 장도현의 침묵. 해변 한쪽에서는 감찰 요원들이 장도현을 호송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갑작스레 깨달은 이의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대령님, 손을 앞으로 모아주십시오. 요원의 말에도 장도현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서진을 바라보았다. 중장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힌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이미 해변 위에 널려 있었으니까. 장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요원들에게 이끌려갔다. 그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비틀리며 찍혔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뒷 부서진 무정이. 중장님, 박현우 중사가 달려왔다. 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방금 훈련장 북쪽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라니. 감찰팀이 확보해둔 장비 창고의 잠금 장치가 외부 신호를 받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누군가 자료 일부를 탈취하려 한 것 같습니다. 한서진의 눈빛이 냉철하게 바뀌었다. 어느 라인이 개입했지. 아직은 파악 중입니다만 내부 인증 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다는 뜻이었다. 한서진은 조용히 이를 앙다물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넘어 해변 너머 변경 단지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붉은 명찰을 단 병사들의 숙소, 그리고 저쪽으로 멀리 이어진 작전센터. 그곳 어딘가에 아직 그녀가 보지 못한 진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3. 감찰국 요원들의 보고. 현장 임시지휘소 안에서는 여러 명의 감찰 요원들이 방산업체 유성중공업과 해병대 1사단의 최근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큰 모니터 하나에 새로 복구된 물류 기록이 떠올랐다. 여기 보십시오. 요원 하나가 한서진을 불렀다. 이건 18개월 동안의 부품 수급 기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그는 화면의 그래프를 확대했다. 공정일지에는 고강도 특수합금판, 입에나 켜지드 색의 납품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인수 기록에서는 147개만 입고되어 있었다. 나머지 117개는 어디로 갔지? 한서진의 목소리는 바다의 찬 기운을 머금은 듯했다. 요원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거기에는 유성중공업의 외주 하청업체 도면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라진 합금판과 비슷한 재질의 다른 군사 프로젝트 명칭이 적혀 있었다. 적응형 방어 패널 개발 사업. 한서진이 눈썹을 좁혔다. 육해공 합동 실험 프로젝트인가? 그녀는 곧바로 감찰팀장에게 말했다. 이 자료를 합참기술본부에 보내고 특수기동단의 영장 발부 요청을 넣어라. 하청업체와 유성중공업 본사 모두 봉쇄한다. 예. 명령이 떨어지자 요원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민한 동작 속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부정조달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무너지는 성벽. 해변 한쪽에서는 아직도 많은 해병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조국, 그리고 믿어왔던 상관들이 이렇게나 쉽게 부패에 휩쓸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한 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그 옆에 동기가 대답했다. 아냐, 우린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런데도 저 장비에 우리가 탔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내려찍힌 듯한 정적이 그들 사이에 머물렀다. 그 순간 부대 최고참 병장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들었다. 잘못은 우리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다. 그가 한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 해병들의 시선이 서서히 한서진에게 향했다. 그녀가 한 행동은 그 어떤 군장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변장을 하고 직접 잠입, 장비를 투명하게 검증,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감찰 요청.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불필요한 비난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점이 병사들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사라진 기록 파일. 박현우 중사가 다시 뛰어왔다. 중장님, 방금 복구된 내부 서버에서 수상한 로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타임스탬프. 오늘 새벽 02:02 접속 권한 사단장 직속 특별 채널 파일명 H페이스 차체 샷체서 8치트 리뷰 상태 삭제됨 강제 초기화 시도 흔적 확인. 한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다. H페이스.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혹시 해룡 프로젝트의 초기 실험 단계 문서인가? 박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인원이 접근할 수 없는 권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삭제 방식이 미숙했습니다. 잔여 데이터 18%가 남아 있어서 지금 포렌식 복원 중입니다. 복구되면 바로 내게 보고해. 예. 하지만 박 중사가 돌아서려던 순간 그녀는 또 하나를 물었다. 로그를 사용한 계정은 누구였나?
박중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사용된 계정이 사단장님의 것이라서 한서진의 표정에 쉽게 읽히지 않는 긴장감이 스쳤다. 추상규 소장, 예. 그녀는 손끝을 턱에 대고 생각에 잠겼다. 추상규 소장은 군내에서 침착함과 청렴함으로 유명한 편이었다. 부패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을 일반적으로 듣는 인물. 그러나 그가 이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이야기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해병대 내부의 문제도 아니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연결선이 존재한다. 소장을 지금 부를 수 있는가? 박중사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그게 현재 소장님은 사단 지휘통제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치 미확인. 그 말은 곧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의미였다.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수색조를 편성해라. 사단 비상 경계령을 발령하고 모든 출입로를 봉쇄해. 예. 그의 예기치 않은 목격자. 그때였다. 해변을 정리하던 요원 한 명이 급히 한서진에게 다가왔다. 중장님, 중요한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해병 한 명을 데리고 왔다. 긴장한 듯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진실을 말하려는 결의가 있었다. 내 이름은 곽진호 상등병입니다. 무슨 걸 봤지? 상등병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저 어젯밤입니다. 상륙정 점검 구역에서 누군가 몰래 들어간 걸 봤습니다. 누군가? 네, 정확히는 2명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신경 쓰며 낮게 말했다. 둘 중 한 명은 확실히 사단장님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현우 중사가 크게 눈을 뜨고 말했다. 확실한가? 곽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두웠지만 계급장은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조각 하나가 마침내 그 자리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한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 감찰팀에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네, 저는 병사들이 위험해지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7. 사단장의 그림자. 한서진은 사단 지휘동을 바라보았다. 그 건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진실을 가리고 있는 또 다른 어둠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추상규 소장이 사라졌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는 분명 누군가에게서 정보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정보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박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혹시 사단장님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뜻입니까?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해변의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패는 혼자 생겨나지 않는다. 반드시 누군가의 묵인과 또 다른 누군가의 야심이 결합할 때 거대한 사슬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 사슬은 헤로텍션 장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8. 새로운 지시. 시간이 흘러 하늘의 붉은 기운이 해변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감찰팀장에게 말했다. 병력 절반은 장비 창고와 사단 지휘동 주변을 봉쇄하고 나머지는 유성중공업 데이터 복구 작업을 이어가라. 예. 그리고 그녀는 주변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았다. 해병대원 전원에게 알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 부패한 이들이 뒤에 숨은 죄를 더 이상 떠안지 않아도 된다.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오늘 당신들이 지켜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청룡 9호를 향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코 저 장비가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사들을 돌아보았다. 당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해변 곳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병사들이 보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신뢰가 다시금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연락.
그때 한서진의 전용 보안 채널이 울렸다. 암호화 메시지 도착. 그녀는 곧바로 확인했다. 송신자 합참 보안국 중장님. 중요한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추상규 소장. 마지막 포착 위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광림 북동쪽 해안의 비밀 보관고입니다. 해룡 프로젝트의 원본 설계 파일이 있는 곳입니다. 메시지를 본 순간 한서진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그곳으로 간다는 건 그 설계 파일을 은폐하거나 혹은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기동대 전원 북동 해안으로 직결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광림 해변을 한번 뒤돌아보았다. 오늘 이 해변에서 벌어진 사건은 군 전체의 심장부를 뒤흔드는 서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을 향해 또 다른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의 두 번째 파도가 온다. 광림 해변에 남아있던 마지막 태양빛이 사라질 무렵 한서진 중장은 북동쪽 해안을 향해 전진하는 기동대 차량에 몸을 실었다. 진동하는 엔진 소리와 무거운 공기가 차량 내부를 휘감았다. 차창 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이미 검게 물들며 밤의 그림자가 낮을 삼켜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드러난 진실과 균열, 그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향하는 비밀 보관고는 그 모든 균열의 중심이 될 수도 있었다. 박현우 중사가 차량에서 함께 보고를 이어갔다. 현재 소장님의 행적은 여전히 불명입니다. 추적조가 계속 신호를 찾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통신 흔적 자체가 너무 깨끗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뜻인가? 예, 누군가 사전에 계획해둔 도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다. 추상규 소장,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려는가? 1. 북동해안, 드러난 비밀시설. 기동대 차량 6대가 해안 절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진입했다. 이곳은 일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육군, 해군, 해병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밀 저장고가 해안 절벽 내부의 안반에 파묻혀 있었다. 차량이 멈춰섰을 때 어둠 속에서 은색 장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게 저장고인가요? 박중사가 감탄하듯 말했다. 거대한 철제문은 절벽과 거의 일체화되어 있었고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다. 한서진은 신분증을 꺼내 보안 패널에 올렸다. 삐비 지문 확인 중, 홍채 확인 중. 잠시 후 철벽이 천천히 울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내부에는 붉은 조명이 켜지며 지하로 이어진 터널과 같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마치 군사 비밀을 집어삼키는 심연 같았다. 겨우 감춰진 흔적.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자국이 보였다. 박현우 중사가 랜턴을 비추며 말했다. 이 흔적 최근의 것입니다. 아마 소장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인가? 아닙니다. 2명. 아니, 3명입니다. 3명. 한서진은 즉시 계산을 시작했다. 추상규 소장 플러스 미확인 2명. 그렇다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누군가와 접선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치를 좁혀 내부 CCTV는 저장고 특성상 메인 통신망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기록 장치는 존재할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원이 외쳤다. 중장님, 여기 데이터 패널이 있습니다. 벽면 안에 숨어있던 작은 장치를 열자 데이터 화면이 켜졌다. 그러나 안 됩니다. 데이터가 모두 삭제돼 있습니다. 박중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삭제 속도가 너무 완벽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한서진은 화면의 잔여 로그를 살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힛 잡사 32 루트 관리자 접속. 그 뒤에는 공백, 관리자 권한까지 가졌다면 단순 비리는 아니다. 한서진은 미간을 좁혔다. 군 내부 극소수만이 룻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의 핵심 인물 합참기술감독처의 고위층이었다. 이 사슬은 생각보다 훨씬 깊다. 3. 저장고 중심부, 공백의 방. 기동대는 통로 끝까지 내려갔다.
마침내 작은 문이 등장했다. 문 위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에잇팟의 원본 설계 저장실. 한서진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경계태세. 요원들이 양쪽에서 문을 열었다. 철컥.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멈춰섰다. 이럴 수가. 방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본래 이 방에는 해룡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 도면, 합금 구성식, 다양한 테스트 기록, 내부 부품의 원본 실험 샘플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서류 보관대는 전부 비어 있었고 시약 금고도 텅 비어 있었다. 가운데 바닥에는 누군가 급하게 떨어뜨린 듯한 빈 파일철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박현우 중사가 파일을 들어 올렸다. 중장님, 이건 명백히 누군가 가져간 겁니다. 그렇다면 소장은? 그녀의 말끝은 어둠 속에서 퍼지는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이 저장고는 소장이 단독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군가와 함께 이 방에 들어온 이유는 그리고 무엇을 빼내간 것인가? 설계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증거를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훨씬 더 위험한 목적을 가진 것일 수도 있었다. 4. 발견된 진짜 흔적. 그때 기동대원 한 명이 급하게 외쳤다. 중장님 여기 이것 좀 보십시오. 요원은 비어있는 금고 아래를 가리켰다. 아주 작고 반투명한 조각 하나가 철제 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한서진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작은 금속 조각은 특수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는 실험용 합금 칩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빛에 비추었다. 금속 표면에는 아주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에스더의 1차 실험 샘플. 박현우 중사가 숨을 들이켰다. 저건 분명 폐기된 실험 단계의 합금입니다. 정식 양산판에서는 쓰이지 않은. 그렇다면 한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우리가 보고받은 최종 설계는 애초부터 조작된 문서였다는 뜻이다. 그 말은 이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합금 문제는 단순한 불량품 교체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가 기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장과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저장고의 마지막 비밀. 벽 한쪽에서 기동대원 2명이 또 다른 금고를 발견했다. 중장님, 이건 잠금이 그대로입니다. 열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금고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 들어 있었다. 녹음기. 아주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군사 보안 방식으로 잠금되어 있었다. 박중사는 숨을 삼켰다. 이 녹음기 누가 여기에 두고 간 건지.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접촉식 해제기에 올렸다. 잠금 해제.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징. 처음에는 잡음 뿐이었다. 그러나 곧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구든 알아야 한다. 해룡 프로젝트는 문제가 있다. 소장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한서진 중장에게 전해줘라. 진짜 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기동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박현우 중사는 말문이 막힌 듯 중얼거렸다. 중장님, 이건 거의 내부 고발에 가까운 자료입니다. 그래. 한서진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 목소리 들어본 적이 있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 목소리는 청룡 9호 개발 담당 중이었던 윤세훈의 것이었다. 그는 한 달 전 해룡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제외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자진 전출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 뒤로 행방이 묘연했다. 그녀는 서늘하게 혼잣말했다. 윤중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지? 6. 저장고 밖 비상신호.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비비비비비. 기동대 내 비상경보가 울렸다. 중장님 해변 기지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무슨 일인가? 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방금 소장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단 북쪽 숲지대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숲지대.
예, 그리고 대원은 말을 잇기 어려운 듯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무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무장까지 한 배우 인물, 한서진은 단숨에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소장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그녀는 서둘러 기동대에게 명령했다. 전원 차량으로 복귀한다. 목표는 숲지대 북쪽 능선. 소장은 그곳에서 누군가와 접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박중사가 급히 물었다. 중장님, 만약 소장이 협력자가 아니라 위협받고 있다면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7대 숲지대, 어둠 속 추격. 기동대는 저장고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숲지대로 이동했다. 밤의 숲은 어둠이 잔뜩 내려앉아 있었다. 나무숲 사이로 스치는 바람만이 그들의 움직임을 감추고 있었다. 그때 박중사가 열감지 장치를 바라보며 외쳤다. 동쪽 방향, 2개의 움직임 감지. 아니, 3개입니다. 한서진은 즉시 지시했다. 전개, 포위망을 좁혀라. 기동대원들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숲의 어둠 속으로 흩어지며 대상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열감지 장치에는 확실한 3개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양이었다. 박중사가 중얼거렸다. 소장님이다. 그 순간 전면 스피커 너머에서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접근하지 마라. 그 목소리는 분명 저장고에서 봤던 루트 로그를 지은 사람 중 하나였다. 박중사가 날카롭게 속삭였다. 중장님,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한서진은 어둠 속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 확인되었군. 그녀는 단단히 숨을 들이켰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건 군 내부의 비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총열이 반짝였다. 조직적인 은폐 세력이다. 8. 사슬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고 떨렸으며 절박했다. 중장님, 오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곧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낯설고 남성적이며 훈련된 톤. 소장님, 말을 아끼시죠? 이미 늦었습니다. 총성이 숲속에 울렸다. 빵! 기동대원들이 동시에 몸을 숙였다. 사격. 박중사가 긴박하게 외쳤다. 중장님, 소장님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한서진은 총성이 울린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총을 쏜 건 경고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미묘하게 떨리는 증오가 비쳤다. 그들은 우리가 절대 따라오지 못하도록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박중사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슬을 끊는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다. 전원, 진입 준비. 기동대원들이 동시에 자세를 취했다. 밤의 숲은 폭풍의 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상 움직임 감지, 서쪽으로 이탈합니다. 추격이 시작되었다. 폭풍 앞에 고요. 기동대는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며 조용히 숲을 가르며 들어갔다. 박현우 중사가 낮게 말했다. 중장님, 그들이 설계 파일을 가져간 이유는 뭘까요? 한서진은 작은 나뭇가지를 피하며 답했다. 그 파일은 해룡 프로젝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열쇠다. 하나만 손에 넣어도 군의 장비 체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래, 그들은 단순히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음성이 깊게 내려갔다. 다른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박중사가 숨을 삼켰다. 설마 외부와 연관된 겁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부 비리는 은폐하면 끝이다. 하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정반대다. 정반대. 수년 동안 준비해온 큰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해룡에 있다. 숲이 조용해졌다. 기동대원들의 숨소리조차 느리게 들렸다. 박중사가 속삭였다. 중장님, 저흰 지금 어떤 전쟁에 들어선 겁니까? 한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군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쟁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그 말이 끝난 순간 기동대 열감지기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다. 다수의 움직임 포착. 박중사가 중얼거렸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서진은 느릿하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드디어 나타났군. 그녀의 발끝에서 숲의 바람이 흔들렸다. 폭풍의 심장이 눈앞에 있었다. 밤의 숲은 짙은 안개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을 가르는 기동대의 발걸음은 이미 전투의 전조를 예고하고 있었다. 열감지기에 나타난 수십 개의 움직임은 단순히 소장이 남긴 흔적이 아니었다. 그 움직임 속에는 거대한 조직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박현우 중사는 장비를 보며 숨을 삼켰다. 중장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내부 비리 수준이 아닙니다. 한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이건 집단이다. 그리고 지금 숨어있던 그 집단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걸으며 숲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곳이 바로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폭풍의 중심이었다. 기동대가 조심스럽게 전진하자 숲 아래의 도로 근처에서 어렴풋한 실루엣들이 나타났다. 랜턴 불빛에 비친 그들은 검은 전술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은 반투명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사용하고 있는 무정의 장비는 군내 공용 장비와 달랐다. 해외에서 반출 금지된 장비, 즉 이들은 군 밖이 아니라 군 안의 깊은 층위에서 움직이는 비공식 세력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추상규 소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오늘 하루 사라졌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침착했다. 준비해둔 사람처럼. 찾아오는데 오래 걸렸군요, 중장님. 박현우 중사가 소리쳤다. 소장님 대체 무슨... 하지만 소장은 그를 보지 않고 오직 한서진만 바라보았다. 중장님은 참 끈질기십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한서진은 서늘한 어조로 물었다. 소장님, 이제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소장은 미소도 분노도 아닌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중장님, 해룡 프로젝트가 단순한 상륙전 개발이라고 믿으십니까? 한서진의 눈빛이 흔들린다. 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해룡은 새로운 해상 전략 체계를 위한 실험체였습니다. 겉으로는 고속 상륙정,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중사가 한 발자국 다가섰다. 그래서 성능 조작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목표를 맞출 수 없었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수년의 압박과 명령, 그리고 잘못된 충성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있었고 그때 특수보안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순간 숲 뒤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대원들이 2명의 사람을 끌고 나왔다. 그중 한 명은 지친 얼굴, 찢어진 군복, 손목에 결박 흔적이 있는 남자였다. 윤세훈 중위, 박현우 중사가 소리쳤다. 한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바로 그였다. 녹음기 속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인물. 윤중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장님, 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의 어깨를 잡은 대원이 강하게 끌어당겼다. 말 조심하시죠. 중위님. 한서진이 단호히 외쳤다. 그를 놔라. 그러나 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보안단입니다.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라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군의 권한 위에 또 하나의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추상규 소장이 대장에게 다가섰다.
그만해라. 더 이상 이럴 필요 없다. 하지만 대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윗선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결정이냐? 기록 전면 폐기, 관련자 전원 처리. 박중사는 얼굴이 굳었다. 처리 그게 무슨... 대장은 미소를 지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한서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무기를 들이밀고 있다. 대장은 말없이 중장님의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무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한계선을 넘었다. 그러자 한서진은 손목의 시계를 조용히 눌렀다. 지금부터 정예 프로토콜 2단계를 발동한다. 짧은 신호음과 함께 공기가 진동했다. 그리고 곧 멀리서 저주파 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중사가 외쳤다. 중장님 기동항공단입니다. 하늘 위에서 수십 개의 조명이 켜졌고 거대한 헬기 편대가 나타났다. 이 순간 숲은 완전히 뒤집혔다. 중장님, 대장은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다. 직접 호출을 하다니 미쳤군. 한서진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미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선을 넘은 것이다. 특수헌병대가 로프를 타고 내려오며 포위망을 완성했다. 검은 대원들은 흩어져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대장은 마지막 카드라며 작은 원통형 장치를 꺼냈다. 이건 데이터 자폭기다. 우리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지. 회를 맺히는 순간 한서진이 외쳤다. 전원 장치 저지. 두 헌병이 동시에 뛰어들어 장치는 땅으로 굴러갔다. 하지만 이미 활성화되기 시작한 상태였다. 삐, 삐, 삐. 중장님 자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차폐막, 방호막이 펼쳐지고 작은 충격파가 일어났다. 전자기 폭발이 주변 장비를 흔들었지만 피해는 최소화되었다. 대장은 포위망에 걸려 결국 체포되었다. 그 순간 윤세훈 중위가 헌병들에게 부축받으며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장님, 저는 모든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라. 그는 숨을 골랐다. 해룡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윗선에서 성공을 요구했고 특수보안단이 개입해 결과를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면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눈물이 맺힌 윤중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제가 남긴 녹음은 제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버텼다. 중위. 잠시 후 추상규 소장이 조용히 말했다. 중장님,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덕분에 사슬의 구조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았다. 기동항공단의 조명이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해룡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특수보안단 해체, 상층부 직권조사 모두 시작됩니다. 박중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한서진은 굳센 목소리로 말했다. 저항한다면 더 밝히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며칠 뒤 모든 자료는 합참과 국회로 넘겨졌고 관련자들은 군사법원에 서게 되었다. 윤세훈 중위와 추상규 소장은 보호 조치를 받았으며 청룡 구호는 완전히 새 기준으로 재설계되었다. 광림 해변에 새로운 상륙정들이 늘어섰다. 박중사가 말했다. 병사들이 직접 확인했는데 새 장비는 완벽하다고 합니다. 한서진은 잔잔히 웃었다. 그럼 충분해. 중장님, 폭풍은 이제 끝난 걸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거다. 해변의 파도가 부서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처럼 울렸다.